살을 애는 듯한 삭풍이 찢어진 문풍지 사이로 비수처럼 파고들어 분연의 등줄기를 후려쳤다. 등짝에 쩍 달라붙은 저고리는 핏물과 고름이 엉겨붙어 움직일 때마다 생사를 뜯어내는 끔찍한 고통을 안겨주었다. 칠흑 같은 어둠 속 낡은 장작들이 널브러진 헛간 구석에 웅크린 분연은 터져나오는 신음을 삼키려 입술을 피가 나도록 깨물었다. 오늘 낮최 진사댁 안방마님이 아끼던 백자 항아리를 닦다가 실수로 금을 냈다는 이유로 멍석마리를 당한 탓이었다. 뼈마디가 으스러지는 듯한 매질이 쏟아질 때마다 그녀는 제발 이대로 숨이 끊어지기를 간절히 빌었으나 야속하게도 명줄은 질겨 차가운 헛간 바닥에서 다시금 눈을 뜨고야 말았다. 손발은 동상에 걸려 감각이 없었고 백가죽은 등 가죽에 들러붙을 지경으로 허기가 졌지만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거적대기 하나를 덮어쓰고 오들오들 떠는 것뿐이었다. 밖에서는 미친년 널뛰듯 눈보라가 휘몰아치며 세상을 온통 하얗게 집어삼키고 있었고 그 광포한 바람소리는 마치 억울하게 죽은 귀신들의 통곡처럼 들려와 분연의 공포를 더욱 부채질했다. 그때였다. 바람소리 사이로 무언가 둔탁한 것이 헛간 문 앞에 쿵 하고 쓰러지는 소리가 들려왔다. 단순한 바람 탓이라 하기에는 그 무게감이 심상치 않아 분연은 숨조차 크게 쉬지 못하고 문 쪽을 응시했다. 잠시 후 거칠게 문짝을 긁어대던 바람이 잦아들자 희미하지만 분명한 사람의 신음소리가 귓가에 닿았다. 물 좀. 끊어질 듯 이어지는 그 소리는 죽음의 문턱을 넘나드는 자의 처절한 갈구였다. 분연은 두려움에 몸을 떨었으나 이 혹한의 밤에 누군가 밖에서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외면할 만큼 모질지 못했다. 그녀는 욱신거리는 몸을 억지로 일으켜 기어가듯 문 쪽으로 다가갔고 덜덜 떨리는 손으로 문고리를 잡아당겼다. 문이 열리자마자 들이닥친 눈보라와 함께 눈사람처럼 하얗게 뒤덮인 한 사내가 문지방에 머리를 박고 쓰러져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그의 행색은 넝마주의보다 못했고 얼굴은 흙대와 핏자국으로 얼룩져 본래의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지경이었다. 부녀는 화들짝 놀라 뒷걸음질 쳤으나 사내가 내뱉는 하얀 입김이 금방이라도 끊어질 듯 위태로워 보이자 저도 모르게 사내의 팔을 잡아 끌어 헛간 안으로 들였다. 사내는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몸에서는 지독한 악취와 함께 피비린내가 진동했다. 최 진사댁의 사나운 개들도 외면할 법한 몰골이었으나 부녀는 서둘러 주변의 지푸라기와 거적을 긁어모아 사내의 몸을 덮어주었다. 이봐요, 정신 차려보시오. 여기서 잠들면 얼어 죽소. 부녀는 사내의 어깨를 흔들며 나직이 속삭였지만 사내는 앓는 소리만 낼 뿐 눈을 뜨지 못했다. 꽁꽁 얼어버린 사내의 손발을 자신의 거친 손으로 주무르며 부녀는 문득 자신의 처지를 떠올렸다. 짐승만도 못한 취급을 받으며 하루하루 연명하는 천한 노비 주제에 누굴 동정하고 살리려 한단 말인가. 만약 주인이 이 사실을 안다면 매질로 끝나지 않고 당장 쫓겨나 얼어 죽을 것이 뻔했다. 그러나 눈앞에서 꺼져가는 생명을 보고도 모른 척한다면 짐승과 다를 바 없는 저들 양반네들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하는 생각이 그녀의 가슴을 쳤다. 부녀는 품속 깊이 감춰두었던 식어빠진 주먹밥 한 덩이를 꺼냈다. 그것은 오늘 하루 종일 굶주린 배를 채우기 위해 부엌대기들이 버린 누룽지를 몰래 뭉쳐둔 그녀의 유일한 생명줄이었다.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지만 부녀는 망설임 없이 주먹밥을 조금씩 떼어내어 사내의 입에 밀어 넣었다. 이거라도 드시오. 씹을 힘이 없으면 녹여서라도 넘기시오. 말라비틀어진 입술 사이로 밥알이 들어가자 사내는 본능적으로 턱을 움직여 그것을 삼켰다. 차가운 눈 녹인 물을 손바닥에 받아 입가에 적셔주기를 수차례 반복하자 사내의 창백했던 얼굴에 아주 희미하게나마 핏기가 돌기 시작했다. 부녀는 사내가 조금 안정을 찾은 듯하자 자신이 덮고 있던 낡은 누비옷마저 벗어
사내의 가슴팍에 덮어주었다. 매서운 추위가 그녀의 얇은 속적삼을 파고들었지만 왠지 모를 따스한 기운이 가슴 안쪽에서부터 퍼져나가는 것을 느꼈다. 사경을 헤매던 사내는 새벽녘이 되어서야 겨우 눈을 떴다. 몽롱한 눈빛으로 허름한 천장을 응시하던 그는 자신의 곁에서 웅크린 채 쪽잠이 든 부녀를 발견하고는 깊은 탄식을 내뱉었다. 자신의 몸에 덮인 기워입어 너덜너덜한 여인의 옷가지와 입안의 감도는 희미한 곡기의 맛이 그가 살아있음을 증명하고 있었다. 사내는 힘겹게 몸을 일으켜 앉아 잠든 부녀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았다. 헝클어진 머리카락과 흙투성이 얼굴 매질로 인해 찢어진 옷 사이로 보이는 상처들이 그녀가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그러나 그토록 고단한 삶 속에서도 자신과 같은 거린에게 마지막 남은 온정을 베푼 그 마음씨는 어둠 속의 등불처럼 고귀해 보였다. 사내는 품속을 뒤적거려 낡은 주머니 하나를 꺼냈다. 그 안에는 세월의 때가 탔으나 범상치 않은 기운을 풍기는 옥 놀이개 하나가 들어있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놀이개를 부녀의 머리맡에 조심스레 내려놓았다. 은혜는 반드시 갚겠소. 부디 사람만 있어주시오. 사내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탁했으나 그 안에 담긴 의지는 바위처럼 단단했다. 그는 인기척이 느껴지기 전 떠나야 함을 알기에 아픈 몸을 이끌고 비틀거리며 헛간 문을 나섰다. 눈보라는 잦아들었지만 세상은 여전히 차가운 백색 감옥과도 같았다. 사내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고 그의 발자국은 내리는 눈에 금세 덮여 지워졌다. 잠시 후 새벽달기 우는 소리에 부녀는 화들짝 놀라 잠에서 깨어났다. 그녀의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텅 빈 자리와 그 위에 남겨진 영롱한 빛깔의 놀이개였다. 아니, 이 사람이 언제? 부녀는 황급히 밖을 내다보았으나 마당에는 아무런 인기척도 없이 새벽 서리만 하얗게 내려앉아 있을 뿐이었다. 부녀는 떨리는 손으로 놀이개를 집어들었다. 투박한 손바닥 위에 놓인 놀이개는 천한 노비인 그녀가 평생 만져볼 수도 없는 귀한 물건임이 틀림없었다. 옥으로 깎은 나비 모양의 장식에는 정교한 문양이 새겨져 있었고 붉은색 매듭은 낡았지만 여전히 기품을 잃지 않고 있었다. 이걸 팔면 쌀 몇 가마니는 거뜬히 살 수 있을 터였지만 부녀는 감히 그것을 팔 생각 따위는 하지 못했다. 이것은 그저 물건이 아니라 이름 모를 사내가 남긴 생명의 징표이자 약속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그녀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누가 볼세라 놀이개를 속옷 깊숙한 곳에 갈무리했다. 가슴에 닿은 차가운 옥의 감촉이 묘하게도 심장을 빠르게 뛰게 만들었다. 지난밤의 일이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이 가지 않았지만 옷에 배어있는 낯선 사내의 피비린내와 놀이개의 감촉만이 모든 것이 현실임을 말해주고 있었다. 날이 밝자마자 최진사댁의 마당은 다시금 고함과 욕설로 소란스러워졌다. 이 게으른 년들아, 해가 중천에 떴는데 아직도 밥상을 안 차리고 뭐 하는 개냐. 안방마님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새벽 공기를 찢어놓았다. 부녀는 아픈 몸을 이끌고 부엌으로 달려가야 했다. 등판의 상처가 욱신거리고 빈속이 쓰려왔지만 그녀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무거운 가마솥을 나르고 차가운 우물물을 길어 올렸다. 그녀는 본래 양인 출신이었으나 부친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관에 끌려가 옥사한 뒤 빚 대신 최진사댁에 노비로 팔려온 기구한 운명의 소유자였다. 10살 때부터 시작된 노비 생활은 10년이 넘도록 이어졌고 그동안 그녀가 겪은 수모와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주인의 발길질에 채이고 마님의 히스테리에 시달리며 짐승처럼 일만 하다 죽어갈 운명이라 체념하며 살아왔던 것이다. 그러나 그날 이후 부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작은 변화가 일어났다. 품속에 고이 간직한 놀이개가 때로는 위로가 되었고 때로는 알 수 없는 희망이 되어주었다. 밤마다 몰래 놀이개를 꺼내어 달빛에 비춰보며 그녀는 그날 밤 사라진 사내의 안위를 걱정하기도 했고 그가 남긴
반드시 갚겠다는 말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상상의 나래를 펼치기도 했다. 혹여 그가 다시 돌아와 자신을 이 지옥 같은 곳에서 구해줄까? 아니면 그저 지나가는 말이었을까? 희망과 의심 사이를 오가며 부녀는 고된 노동을 견뎌냈다. 하지만 그녀의 소박한 바람과는 달리 운명은 더욱 가혹한 시련을 준비하고 있었다. 계절이 바뀌어 봄이 왔지만 보릿고개는 여느 해보다 혹독했다. 마을 사람들은 풀뿌리와 나무 껍질로 연명했고 최진사의 창고도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인색하기로 소문난 최진사는 곡식을 나누어 주기는커녕 소작인들을 쥐어짜며 제 입속 챙기기에만 급급했다. 그러던 어느 날 최진사가 사랑방에서 은밀히 객주와 이야기를 나누는 소리가 부년의 귀에 들려왔다. 그러니까 읍내의 김대부호가 병들어 오늘 내일 하는데 수발들 젊은 년 하나가 필요하다 이거지. 최진사의 음흉한 목소리에 객주가 맞장구 쳤다. 예, 그렇습니다요. 워낙 까다로운 영감이라 아무나 들이지 않는데 진사 어른댁 여종 중에 반반한 년이 있다 하여 부녀는 걸레질하던 손을 멈추고 숨을 죽였다. 불길한 예감이 등골을 서늘하게 스치고 지나갔다. 아밌지, 부년이라는 년인데 일도 잘하고 얼굴도 제법 봐줄만해. 다만 좀 뻣뻣한 구석이 있긴 한데 매로 다스리면 금방 순해질 걸세. 그 늙은 영감이 돈은 넉넉히 쳐준다고 했지. 진사의 말에 부년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김대부호라 하면 철을 5이나 들이고도 모자라 첩을 수없이 갈아치우는 호색한으로 그의 집에 들어간 여종들은 성한 몸으로 나온 적이 없다는 소문이 파다했다. 게다가 병수발이라니 그것은 곧 산 송장이나 다름없는 노인네의 놀이개로 팔려가 평생을 갇혀 지내야 한다는 뜻이었다. 부년의 눈앞이 캄캄해졌다. 아버지를 잃고 노비로 팔려온 것만으로도 모자라 이제는 늙은 색광의 제물이 되어야 한단 말인가. 그녀는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치맛자락을 움켜쥐었다. 품속의 놀이개가 가슴을 찔러왔지만 지금 당장 그녀를 구해줄 구세주는 어디에도 없었다. 그의 봄 하늘은 무심하게도 비 한 방울 내려주지 않았다. 타들어가는 대지는 거북이 등껍질처럼 쩍쩍 갈라졌고 밭에 심은 보리는 누렇게 말라비틀어져 베어낼 것조차 없었다. 마을 곳곳에서 굶어 죽는 이들이 속출했고 산과들은 촉은 목피로 연명하려는 사람들로 인해 벌거숭이가 되어갔다. 그러나 최진사의 고래등 같은 기와집 담장하는 흉년의 그림자가 비켜간 듯 여전히 기름진 쌀밥 냄새가 풍겼다. 곳간에는 지난 가을 거두어들인 곡식이 그득했으나 최진사는 쌀 한 톨 내어놓기는커녕 소장농들에게 빌려준 장리쌀의 이자를 독촉하며 그들의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짜내려 혈안이 되어 있었다. 부년의 마음은 쩍 갈라진 논바닥보다 더 시커멓게 타들어가고 있었다. 며칠 전 사랑방에서 엿들은 자신의 매매 이야기는 악몽이 아니라 현실로 다가오고 있었다. 최진사는 이미 읍내 객주에게 선수금을 받았는지 부년을 볼 때마다 입가에 야비한 미소를 흘리며 잘 먹여라, 때깔이 고와야 값을 더 받지라며 하인들을 닥달했다. 짐승처럼 팔려갈 날이 머지않았다는 공포감에 부녀는 밤잠을 설쳤고 그럴 때마다 품속에 숨겨둔 옥놀이개를 만지작거리는 것만이 유일한 위안이었다. 차라리 도망칠까 생각도 해보았지만 추노꾼들에게 잡히면 발뒤꿈치 힘줄이 끊기는 형벌을 당한다는 것을 익히 알기에 그조차 엄두를 낼 수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운명의 장난 같은 비극이 부년을 덮쳤다. 최진사의 처 안방마님이 잃어버린 비녀를 찾는다며 하인들의 거처를 샅샅이 뒤지기 시작한 것이다. 평소 의심 많고 표독스럽기로 소문난 마님은 노비들의 옷가지며 이불 속까지 들추어내며 행패를 부렸다. 부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다가 그 소식을 듣고 사색이 되어 뛰어갔으나 이미 때는 늦어 있었다. 마님은 부년의 낡은 베개 밑 깊숙이 숨겨져 있던 옥놀이개를 손에 쥐고 서슬 퍼런 눈빛으로 그녀를 노려보고 있었다.
이 천한년이 감히 내 년이 내 폐물을 훔쳐 마님의 날카로운 고함 소리가 마당을 쩌렁쩌렁 울렸다. 부녀는 털썩 무릎을 꿇고 애원했다. 아닙니다, 마님. 그것은 훔친 것이 아닙니다. 제발 돌려주십시오. 그러나 마님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손에 들린 놀이개는 오후의 햇살을 받아 영롱하게 빛나고 있었는데 그것은 분연과 같은 천비가 소유하기에는 지나치게 고귀하고 아름다운 물건이었다. 마님은 놀이개를 이리저리 뜯어보더니 더욱 기가 찬다는 표정을 지었다. 이런 귀한 것을 내년 따위가 어디서 났단 말이냐. 훔친 게 아니라면 밖에서 서방질이라도 해서 받은 것이냐. 모욕적인 언사가 비수처럼 날아와 꽂혔다. 그때 소란을 듣고 사랑방에서 최진사가 뒷짐을 지고 어슬렁거하며 나왔다. 무슨 사단이 났기에 이리 시끄러운가. 최진사는 처의 손에 들린 놀이개를 보자마자 눈이 휘둥그레졌다. 평생 돈과 재물만 탐해온 그의 눈썰미에 그 놀이개가 예사 물건이 아님은 단박에 들어왔다. 최상급 배곡에 정교하게 새겨진 문양, 그리고 붉은 매듭의 짜임새는 왕실이나 고위 관료의 집안에서나 볼 법한 최상품이었다. 최진사의 눈에 탐욕스러운 빛이 번뜩였다. 그는 헛기침을 하며 엄숙한 목소리로 물었다. 이것이 어디서 났느냐 바른 대로 구하지 않으면 내년의 뼈를 추려낼 것이다. 부녀는 공포에 질려 와들와들 떨면서도 필사적으로 대답했다. 지난 겨울 눈보라치던 밤에 죽어가는 거린을 구해주었는데 그분이 담례로 죽어간 것입니다. 맹세코 훔친 것이 아닙니다, 나리. 부년의 말에 최진사와 마님은 서로를 쳐다보더니 박장대소를 터뜨렸다. 거린 거지가 이런 귀한 보물을 가지고 다닌다고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이로다. 마님은 코웃음을 치며 부년의 머리채를 잡아챘다. 거짓말을 해도 정도껏 해야지. 필시 내년이 우리 집 곳간을 털어 장무라비와 내통한 것이 분명하다. 여봐라, 전년을 당장 멍석에 말아라. 마님의 호령이 떨어지자 머슴들이 달려들어 부년을 거친 멍석 위에 내동댕이 쳤다. 억울하다고 소리치며 발버둥 쳤지만 장정들의 힘을 당해낼 수는 없었다. 멍석이 둘둘 말리자 시야는 어둠에 갇혔고 곧이어 몽둥이 찜질이 시작되었다. 퍽퍽 둔탁한 타격음과 함께 뼈와 살이 지식여지는 고통이 전신을 강타했다. 부녀는 비명을 질렀지만 그 비명조차 멍석 안에 갇혀 밖으로 새어나오지 못했다. 바른대로 불어라, 어디서 훔쳤느냐. 최진사의 으름장 섞인 신문이 이어졌지만 부녀는 더 이상 대답할 기력조차 없었다. 입안은 터져 피로 가득 찼고 정신은 혼미해져 갔다. 그녀가 훔치지 않았다는 진실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다. 저들에게 중요한 것은 부년이 죄인이 되어야만 이 귀한 놀이개를 합법적으로 빼앗을 수 있다는 명분뿐이었다. 한참 동안 이어진 매질 끝에 멍석이 풀어졌다. 부녀는 피투성이가 된 채 흙바닥에 쓰러져 헐떡였다. 그녀의 시선 끝에 최진사가 놀이개를 만족스럽게 쓰다듬으며 주머니에 넣는 모습이 보였다. 이것은 관에 신고하기 전까지 내가 보관하겠다. 인연은 내일 날이 밝는 대로 객주에게 넘길 것이니 도망가지 못하게 광에 가두어라. 최진사는 그렇게 명하고는 유유히 사라졌다. 마님은 쓰러진 부년에게 침을 뱉으며 더러운 년 꼴 좋다 라고 비웃고는 안채로 들어갔다. 하인들은 혀를 차며 축 늘어진 부년을 질질 끌고 가 컴컴한 광에 던져 넣었다. 차가운 광바닥에 내버려진 부년은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었다. 찢어진 피부에서 흘러나온 피가 바닥의 흙과 엉겨 붙었고 온몸은 불에 댄 듯 화끈거렸다. 하지만 육체의 고통보다 더 견딜 수 없는 것은 가슴 깊은 곳에서 솟구치는 억울함과 절망이었다. 단 한 번 베푼 선행의 대가로 받은 소중한 징표를 탐욕스러운 주인에게 빼앗기고 도둑 누명까지 썼다는 사실이 그녀를 미치게 만들었다. 왜, 도대체 왜?
부녀는 쉰 목소리로 오열했다. 하늘도 무심하시지 어찌 이리도 가혹한 시련만 주시는가. 착하게 살면 복을 받는다는 말은 다 거짓이었다. 세상은 힘있고 가진 자들의 것이었고 자신 같은 천민은 그들의 탐욕을 채우기 위한 재물에 불과했다. 밤이 깊어지자 광해의 틈새로 서늘한 달빛이 스며들어왔다. 부녀는 흐릿한 눈으로 천장에 매달린 낡은 동아줄을 올려다보았다. 내일이면 그녀는 늙고 병든 김대부호의 집으로 팔려가 짐승만도 못한 삶을 살게 될 것이 뻔했다. 그곳에서 겪을 수모와 고통을 생각하니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차라리 지금 여기서 깨끗하게 끝내는 것이 낫지 않을까. 더 이상 더러운 꼴을 보지 않고 억울한 누명과 고통 속에서 벗어나는 길은 오직 죽음뿐이라는 생각이 강렬하게 그녀를 사로잡았다. 부녀는 고통을 참고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다리가 후들거리고 세상이 빙글빙글 돌았지만 죽음을 향한 결심은 확고했다. 그녀는 주변에 널려있던 디딤돌을 끌어다가 동아줄 아래에 놓았다. 거친 줄의 감촉이 목에 닿자 서러움이 북받쳐 올랐다. 아버지의 얼굴, 어머니의 따스했던 품, 그리고 눈보라치던 밤 자신을 바라보던 그 낯선 사내의 깊은 눈동자가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반드시 갚겠소. 사내의 그 말이 환청처럼 귓가를 맴돌았다. 그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 혹시 그도 길바닥에서 얼어 죽지는 않았을까? 놀이개를 빼앗긴 지금 그와의 약속도 희망도 모두 부질없는 것이 되어버렸다. 어머니 아버지, 불효녀 먼저 갑니다. 저승에서라도 다시 만나면 부디 이 딸을 안아주세요. 부녀는 눈물을 쏟으며 천천히 눈을 감았다. 디딤돌을 차버리려는 찰나광 문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와 함께 횃불의 불빛이 문틈으로 새어 들어왔다. 대감마님, 행차시오 모두 나와 맞이하라. 우렁찬 외침이 고요한 밤의 정적을 깨뜨렸다. 부녀는 멈칫했다. 이 야심한 시각에 대감마님이라니 마을과는 동떨어진 이 외진 곳에 고위 관료가 찾아올 리 만무했다. 하지만 이어지는 소라는 단순한 착각이 아님을 말해주고 있었다. 말발굽 소리와 수많은 발자국 소리, 그리고 당황한 최 진사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죽음의 문턱에 섰던 부녀의 귀에 운명의 수레바퀴가 다시 한번 크게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그녀는 목에 건 줄을 세우르르 풀고 떨리는 마음으로 문틈에 눈을 가져다 대었다. 칠흑 같던 최진사댁 마당이 대나처럼 환하게 밝아졌다. 수십 개의 횃불이 일제히 타오르며 뿜어내는 매캐한 연기와 열기가 차가운 밤 공기를 집어삼켰다. 대감마님, 행차시다 집주인은 썩 나와 예를 갖추라. 우렁찬 호령 소리에 잠옷바람으로 뛰쳐나온 최진사는 혼비백산하여 마당 흙바닥에 코가 닿도록 엎드렸다. 그의 뒤로 안방마님과 딸 그리고 잠에서 깬 하인들이 줄줄이 엎드려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었다. 대문 밖에는 화려한 비단으로 치장된 4인교 애쉬렌자오가 내려져 있었고 그 주위를 호위무사들이 철통같이 에워싸고 있었다. 그 위세가 어찌나 대단한지 평소 마을에서 왕처럼 군림하던 최진사조차 오금이 저려 감히 고개를 들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가마의 문이 열리고 한 사내가 천천히 발을 내디뎠다. 짙은 남색 관복에 흉배를 두르고 머리에는 정갈한 관을 쓴 그는 한눈에 보아도 범접할 수 없는 귀태, 귀타이가 흘러 넘쳤다. 횃불의 불빛이 그의 얼굴을 비추자 날카로운 눈매와 굳게 담은 입술이 드러났다. 그는 천천히 마당을 휘둘러 보며 낮지만 위험 있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이 집의 주인이 누구인가? 최진사는 바닥을 기어가듯 앞으로 나아가 머리를 조아렸다. 소인이 이 집의 가장 최가요입니다. 누추한 곳에 귀한 분께서 어인일로 왕림하셨는지요. 최진사의 목소리는 염소 울음소리처럼 떨리고 있었다. 대감은 최진사를 내려다보며 물었다. 내 한양에서 이 근방을 지나다 예실이 생각나 들렀다.
지난 겨울 큰 눈보라가 치던 밤에 내가 부상을 입고 이 집 헛간에 쓰러진 적이 있었지. 그때 나에게 물 한 모금과 주먹밥을 나누어주며 목숨을 구해준 여인이 이 집에 살고 있느냐. 그 말에 최진사의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헛간 지난 겨울 머릿속에서 번개처럼 스쳐 지나가는 것이 있었다. 바로 오늘 낮 분연에게서 빼앗은 그 옥 놀이개, 그리고 분연이 했던 눈보라 치던 밤에 구해준 거린이라는 말. 최진사는 속으로 아차하고 비명을 질렀다. 그 거린이 바로 눈앞에 있는 이 대감이었단 말인가. 천한 종년의 말이 허투루 들을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최진사의 머리는 비상하게 그리고 교활하게 돌아갔다. 이 대감은 분명 그 여인에게 은혜를 갚으러 온 것이다. 만약 그 여인이 천한 노비 분연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대감의 은혜는 고작 노비 하나를 면천시켜주거나 쌀 몇 섬 주는 것으로 끝날지도 모른다. 하지만 만약 그 여인이 내 딸이라면 콧대 높은 양반가와의 혼맥이 닿을 수도 있고 벼슬자리 하나쯤은 거저 얻을 수 있는 천재이루의 기회가 아닌가. 탐욕이 공포를 집어삼키는 데는 차에 한 식경도 걸리지 않았다. 최의 진사는 짐짓 감격한 척하며 고개를 들었다. 아이고, 대감마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그때는 대감인 줄도 모르고. 예, 그렇습니다. 그날 밤 대감을 헛간에서 발견하고 극진히 모신 것이 바로 제 여식 월선이옵니다. 거짓말은 뱀의 혀처럼 매끄럽게 흘러나왔다. 옆에서 듣고 있던 안방마님과 딸 월선은 순간 당황하여 눈을 크게 떴으나 최 진사의 눈짓을 받고는 금세 상황을 파악했다. 월선은 재빨리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다소곳한 표정을 지었다. 대감의 눈빛이 흔들렸다. 오호, 너의 여식이라. 그렇다면 내가 남기고 간 물건도 가지고 있겠구나. 최진사는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품속에서 분연에게서 뺏은 옥놀이개를 꺼내 두 손으로 공손히 바쳤다. 물론이옵니다. 제 여식이 이 귀한 것을 어찌 함부로 하겠습니까? 가보로 여겨 밤마다 닦고 또 닦으며 대감을 그리워했사옵니다. 영롱한 놀이개가 대감의 손에 쥐어지자 대감의 표정이 일순간 부드러워지며 감회에 젖은 듯했다. 이것이다. 내 어머님께서 물려주신 유품. 이것을 다시 보게 되다니. 대감은 놀이개를 어루만지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마당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화기애애해졌다. 최진사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이제 천하가 내 손안에 들어온 것이나 다름없었다. 그는 은밀히 아내에게 눈짓을 보냈다. 지금 당장 광에 있는 분연 그년을 처리해 입도 뻥끗 못하게. 아내는 고개를 끄덕이며 슬그머니 자리를 떴다. 한편 칠흑 같은 광 안에 갇혀있던 분연은 문틈으로 새어 들어오는 빛과 대화 소리에 숨을 죽이고 있었다. 거리가 멀어 자세한 내용은 들리지 않았으나 눈보라, 헛간, 놀이개라는 단어들은 바람을 타고 선명하게 귓가에 꽂혔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의 심장을 먹게 한 것은 바로 대감의 목소리였다. 위엄 있고 힘 있는 목소리였지만 그 기저에 깔린 특유의 억양과 음색은 지난 겨울밤 죽어가면서도 반드시 갚겠소 라고 말하던 그 사내의 것과 너무나도 흡사했다. 부녀는 온몸에 전율이 일었다. 그가 살아 돌아왔다. 거짓말처럼 기적처럼 그가 돌아온 것이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최진사가 제 여식이옵니다 라고 말하는 소리가 들리자 부녀의 가슴은 천갈래 만갈래로 찢어지는 듯 했다. 주인이 자신의 공을 가로채고 딸을 내세워 부귀영화를 누리려 한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자살하려던 마음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뱃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분노가 치솟아 올랐다. 이대로 죽으면 억울해서 구천을 떠도는 귀신이 될 것만 같았다. 진실이 저렇게 왜곡되는데 내가 입을 다물고 죽어준다면 저 악당들은 평생 호요식하며 나를 비웃을 것이다. 안 돼. 절대로 안 돼. 부녀는 입술을 깨물며 주먹을 꽉 쥐었다.
살아야 했다. 살아서 저 대감 앞에 서야 했다. 그때 광문이 덜커덩거리며 열쇠가 따지는 소리가 났다. 부녀는 본능적으로 문 뒤로 몸을 숨겼다. 문이 열리고 험상궂은 머슴 두 놈이 횃불도 없이 어둠 속으로 쑥 들어왔다. 인연이 목을 매달았나 조용하네. 한 놈이 투덜거리며 안을 휘저었다. 죽었으면 차라리 잘 됐지. 마님께서 쥐도 새도 모르게 자루에 담아 강물에 던져버리라셨다. 산채로 수장시키는 것보단 낫잖아. 다른 놈이 킬킬거렸다. 그들의 대화에서 부녀는 자신의 운명이 경각에 달렸음을 직감했다. 지금 당장 도망치지 않으면 영영 기회는 없다. 앞서 들어온 머슴이 부녀이 놓아둔 디딤돌에 발이 걸려 어이쿠 하고 넘어지는 순간이었다. 부녀는 어둠 속에서 튀어나와 젖먹던 힘을 다해 서 있는 머슴의 급소를 들이받았다. 크악! 외마디 비명과 함께 머슴이 고꾸라지자 부녀는 열린 문을 향해 짐승처럼 내달렸다. 넘어졌던 머슴이 벌떡 일어나 부녀의 발목을 낚아챘다. 이 독한 년이 어딜? 부녀는 거친 흙바닥에 얼굴을 처박혔지만 발버둥치며 머슴의 손등을 으스러지도록 물어뜯었다. 살점이 뜯겨나가는 끔찍한 고통에 머슴이 손을 놓자 그녀는 다시 일어나 달렸다. 찢어진 치맛자락이 바람에 펄럭이고 맨발은 날카로운 돌부리에 찢겨 피가 낭자했지만 고통 따위는 느껴지지 않았다. 광에서 마당까지는 불과 100여보. 그 짧은 거리가 부녀에게는 천리길처럼 멀게만 느껴졌다. 뒤에서 머슴들이 욕설을 퍼부으며 쫓아오는 소리가 들렸다. 거기 서라 잡히면 죽여버리겠다. 하지만 부녀의 눈에는 오직 마당 한가운데 눈부신 불빛 속에 서 있는 대감의 뒷모습만이 보였다. 저분에게 닿아야 한다. 저분에게 내 목소리를 전해야 한다. 그녀는 터질 듯한 심장을 부여잡고 목이 터져라 외쳤다. 대감마님, 대감마님. 그러나 횃불이 타닥거리는 소리와 사람들의 웅성거림에 묻혀 그녀의 목소리는 모기 소리처럼 작게만 들렸다. 마당에서는 최진사가 딸 월선을 대감 앞으로 밀어놓고 있었다. 곱게 단장한 월선이 수줍은 듯 고개를 숙이며 대감에게 절을 올리려던 찰나였다. 마당 입구 쪽이 소란스러워지더니 피투성이가 된 채 산발을 한 여인이 괴물 같은 형상으로 뛰어들어왔다. 호위무사들이 즉각 칼을 뽑아들고 앞을 막아섰다. 멈춰라. 어딜 감히. 서슬퍼런 칼날이 부녀의 목을 겨누었다. 부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뒤따라온 머슴들이 헐떡이며 부녀의 양팔을 거칠게 꺾어 올렸다. 죄송합니다. 대감마님 미친 종년이 광에서 탈출하여 난동을 부렸습니다. 당장 끌어내겠습니다. 최진사가 사색이 되어 소리쳤다. 사색이 대감은 미간을 찌푸리며 소란스러운 쪽을 돌아보았다. 흑투성이에 피범벅이 된 비참한 몰골의 여인. 머슴들에게 제압당해 끌려가면서도 그녀는 오직 대감만을 뚫어지게 응시하고 있었다. 그 눈빛. 절망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그 강렬하고 처절한 눈빛이 대감의 기억 속 어딘가를 건드렸다. 잠깐. 대감의 한마디에 소란이 뚝 그쳤다. 그는 천천히 발걸음을 옮겨 분연 쪽으로 다가갔다. 최의 진사는 안절부절 못하며 대감의 앞을 막아서려 했다. 대감 보실 것 없습니다. 흉한 꼴을 보이게 되어 송구할 따름입니다. 미친년이라 헛소리를 해대니 귀담아 듣지 마시옵소서. 하지만 대감은 최진사를 손짓으로 물리치고 분연의 코앞까지 다가와 섰다. 횃불 아래 드러난 부녀의 얼굴은 상처투성이었지만 그 눈망울만큼은 별처럼 빛나고 있었다. 부녀는 짓눌린 고통 속에서도 고개를 쳐들고 갈라진 목소리로 외쳤다. 그 옥노리개, 붉은 매듭 밑에 작은 칼자국이 하나 있을 것입니다. 제가 그날 밤 대감의 상처를 지혈하기 위해 옷을 찢다가 실수로 낸 자국이옵니다. 그 말에 마당 안의 공기가
일순간 얼어붙었다. 최진사의 얼굴은 흑빛이 되었고 월선은 입을 틀어막았다. 대감은 천천히 손에 쥔 놀이개를 들어 올려 매듭 아래를 살펴보았다. 그곳에는 정말로 미세하지만 분명한 칼자국이 선명하게 남아있었다. 그것은 오직 그날 밤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만이, 아니 그 놀이개를 직접 만지고 살폈던 사람만이 알 수 있는 비밀이었다. 대감의 손이 부르르 떨렸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분연을 다시 바라보았다. 이번에는 의심이 아닌 확신과 경악, 그리고 사무치는 애틋함이 담긴 눈빛이었다. 내가, 정말 네가. 대감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분연은 그제야 긴장이 풀리며 다리에 힘이 풀렸다. 머슴들의 억센 소나기에서 벗어나려 몸부림치며 그녀는 울부짖었다. 그날 밤 드신 것은 쌀밥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먹다 남긴 누룽지를 뭉친 식어 빠진 주먹밥이었습니다. 대감께서는 제 헌옷을 덮고 반드시 갚겠다고 하셨습니다. 제 말이 거짓입니까? 분연의 절규가 밤하늘에 메아리 쳤다. 그 목소리는 거짓으로 쌓아 올린 최진사의 성벽을 단숨에 허물어뜨리는 진실의 포효였다. 대감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그는 더 이상 체면도 위신도 차리지 않고 와락 앞으로 달려나가 머슴들을 거칠게 밀쳐내고 흙바닥에 쓰러진 분연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그래, 맞다. 내가 먹은 것은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주먹밥이었다. 짐승만도 못한 나를 살린 것은 바로 너였다. 대감의 품에 안긴 분연의 몸은 젖은 낙엽처럼 바들바들 떨렸다. 비단 관복에 흙탕물과 피가 묻어나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대감은 분연을 더욱 세게 끌어안았다. 그 광경을 지켜보는 최진사의 마당은 마치 찬물을 끼얹은 듯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정적에 휩싸였다. 조금 전까지 분연을 짐승처럼 다루던 머슴들은 사색이 되어 뒷걸음질 쳤고 최진사와 그의 처는 마치 벼락을 맞은 고목처럼 그 자리에 굳어버렸다. 대감의 눈에서 흐르던 눈물은 이내 닦여나갔고 그 자리를 대신한 것은 천지를 태워버릴 듯한 무시무시한 분노였다. 그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세우며 서리빨 같은 눈빛으로 최진사를 쏘아보았다. 그 기세가 어찌나 맹렬한지 주변의 횃불마저 위축되어 사그라드는 듯했다. 내 이놈. 감히 조정의 관료를 능멸하고 생명의 은인을 짐승보다 못한 꼴로 만들었더냐. 대감의 목소리는 낮게 깔렸으나 그 안에 담긴 살기는 마당에 있는 모든 이들의 오금을 저리게 만들었다. 최진사는 털썩 주저앉으며 바닥에 머리를 찧었다. 대대감마님 억울하옵니다. 소인은 그저 제 딸년이 한 말을 믿었을 뿐이옵니다. 저 미친 종년이 대감을 홀리기 위해 요사스러운 거짓을 구하는 것이옵니다. 최진사는 마지막까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딸을 방패막이로 삼으려 들었다. 옆에 있던 월선은 아버지의 비열한 태도에 경악하여 입을 다물지 못했으나 공포에 질려 해명조차 하지 못하고 그저 오들오들 떨 뿐이었다. 대감은 코웃음을 치며 월선에게 시선을 돌렸다. 그래, 네가 나를 구했다고 하였느냐. 그렇다면 말해보거라. 그날 밤 내가 입은 자상의 위치가 어디였더냐. 그리고 내가 열병에 시달리며 헛소리를 할 때 내 입에 물려준 것이 무엇이었더냐. 대감의 서슬퍼런 질문에 월선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놀이개를 훔친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못했다. 입술만 달싹거리며 눈동자를 굴리는 월선의 모습은 누가 보아도 거짓임이 명백했다. 대감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왼쪽 어깨옷을 거칠게 젖혔다. 그곳에는 흉측한 상처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있었다. 보아라, 이 상처는 자객의 칼에 찔린 것이다. 독이 퍼져 살이 썩어 들어가던 것을 이 여인이 밤새 입으로 독을 빨아내고 된장을 발라 지혈해준 덕분에 내가 살아날 수 있었다.
내년이 나를 구했다면 어찌 이 끔찍한 상처를 모를 수가 있단 말이냐. 대감의 호령이 떨어지자 월선은 힉 하는 비명과 함께 바닥에 주저앉아 실금하고 말았다. 최 진사의 거짓말은 만천에 드러났고 더 이상 빠져나갈 구멍은 없었다. 그때 안방마님이 도끼를 품고 소리쳤다. 대감 비록 착각은 있었을지언정 저녀는 우리 집 노비입니다. 주인이 노비를 벌하는 것은 국법에도 어긋나지 않는 일이거늘 어찌 남의 집 가정사에 이리 간섭하십니까? 저 노리개 또한 전연이 훔친 것이 분명합니다. 그녀는 끝까지 표독스러운 본성을 버리지 못하고 악을 썼다. 부녀는 그 소리에 움찔하며 몸을 웅크렸다. 지난 10여 년간 저 목소리에 지배당해온 공포가 뼛속까지 각인된 탓이었다. 하지만 대감은 부녀의 어깨를 감싸주며 안심시키고는 천천히 걸어가 안방마님의 면전에 섰다. 훔쳤다고 이 놀이개는 내가 이 여인에게 직접 준 정표다. 헌데 주인의 권세를 이용하여 힘없는 자의 물건을 강탈하고 그것도 모자라 절도 누명을 씌워 멍석마리를 해. 그것이 양방아 안방마님이 할 짓이더냐. 대감의 고함 소리에 안방마님은 흠칫 놀라 뒷걸음질 쳤다. 대감은 뒤에 선 호위무관들에게 손짓했다. 여봐라, 당장 이 집의 곳간을 열고 장부를 압수하라. 그리고 이 악독한 자들이 저지른 또 다른 악행이 없는지 낱낱이 조사하라. 호위무사들이 우렁찬 대답과 함께 집 안으로 들이닥쳤다. 최진사는 사색이 되어 안 됩니다. 내 재산 내 돈 하며 울부짖었으나 무사들의 억센 손에 제압당해 무릎이 꿇렸다. 곳간 문이 부서지고 그 안에 숨겨두었던 쌀가마니와 이중 장부들이 마당으로 쏟아져 나왔다. 마을 사람들과 소장농들도 소란을 듣고 하나둘씩 횃불을 들고 모여들었다. 그들은 쏟아져 나온 곡식과 포승줄에 묶인 최진사 일가를 보며 웅성거렸다. 평소 최진사의 악행의 치를 떨던 사람들의 눈에는 두려움 대신 분노와 희열이 타오르기 시작했다. 대감은 분연을 부축하여 사람들 앞에 세웠다. 피투성이가 된 분연의 모습에 마을 사람들은 경악하며 입을 모아 탄식했다. 저런 분연이가 저 꼴이 되도록 맞았단 말인가. 하늘도 무심하시지 저 착한 아이를. 대감은 사람들을 향해 큰 소리로 외쳤다. 들으라, 이 여인은 나의 생명의 은인이다. 나는 오늘 이 자리에서 최진사의 죄상을 낱낱이 밝히고 억울하게 고통받은 이 여인의 원한을 풀어줄 것이다. 조사가 진행될수록 최진사의 추악한 민낯은 끝도 없이 드러났다. 고리대금으로 백성들의 고혈을 빤 증거, 관아의 아전들에게 뇌물을 바치고 세금을 포탈한 장부, 그리고 억울한 누명을 씌워 노비들의 재물을 갈취한 기록들이 줄줄이 쏟아져 나왔다. 그 중에는 분연의 아버지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옥사하게 된 경위가 적힌 서찰도 발견되었다. 최 진사가 분연의 집안 재산을 탐내어 관아 이방과 짜고 조작한 사건이었던 것이다. 분연은 그 사실을 전해 듣고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에 오열했다. 아버지가 죄인이 아니었다니. 이 악마 같은 놈들. 분연은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묶여있는 최진색에 달려들었다. 그녀의 손톱이 최진사의 얼굴을 핥히고 그녀의 주먹이 그의 가슴을 내리쳤다. 우리 아버지를 살려내 내 잃어버린 인생을 돌려내란 말이야. 누구도 그녀를 말리지 않았다. 대감조차도 붉어진 눈시울로 그 처절한 복수의 광경을 지켜볼 뿐이었다. 최진사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공포에 질려 바들바들 떨었다. 평생을 발 아래 두고 짓밟았던 천한 것들이 이제는 자신을 심판하는 저승사자가 되어 눈앞에 서 있었다. 마침내 대감은 판결을 내렸다. 죄인 최가와 그 천은 탐욕에 눈이 멀어 인면수심의 악행을 저질렀으니 국법에 따라 엄벌에 처한다. 가사는 모두 몰수하여 국게 환수하되 그중 절반은 그동안 수탈당한 소장농들에게 돌려주라. 그리고
대감은 잠시 말을 멈추고 분연을 바라보았다. 이 집의 노비 문서를 지금 당장 가져오너라. 하인이 벌벌 떨며 가져온 노비 문서 뭉치를 대감은 횃불에 던져 넣었다. 불길이 확 치솟으며 종이 뭉치를 집어삼켰다. 오늘부로 이 집의 메인 모든 노비들은 자유의 몸이다. 특히 부녀는 내 은인으로서 그 신분을 양인으로 복원하고 내 친히 그 보상을 하리라. 불타는 노비 문서를 바라보는 부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10년 넘게 자신을 올가매던 족쇄가 그 지긋지긋한 운명의 사슬이 붉은 불꽃과 함께 재가 되어 사라지고 있었다. 최의 진사와 안방만님 그리고 월서는 포승줄의 굴비처럼 엮여 관하로 끌려갔다. 그들의 뒤통수에 대고 마을 사람들은 돌멩이를 던지고 침을 뱉으며 그동안 쌓인 울분을 토해냈다. 꼴 좋다, 천벌을 받은 개야. 다시는 이 마을에 발도 붙이지 마라. 떠나가는 죄인들의 비명소리가 새벽녘의 찬 공기를 갈랐지만 그 소리는 더 이상 누구에게도 공포를 주지 못했다. 그것은 악의 몰락을 알리는 장송곡에 불과했다. 모든 상황이 정리되자 동쪽 하늘에서 붉은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다. 밤새 휘몰아치던 어둠과 공포는 물러가고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듯한 장엄한 광경이었다. 긴장이 풀린 부녀는 휘청거리며 쓰러질 뻔했다. 대감은 재빨리 그녀를 받아 안았다. 그의 따뜻한 천이 차갑게 식어버린 부녀의 몸을 감쌌다. 고생했다. 정말 고생 많았다. 이제는 편히 쉬어라. 다시는 너를 춥고 배고프게 하지 않으리라. 대감의 다정한 속삭임이 귓가에 맴돌았고 부녀는 난생 처음 느껴보는 평온함 속에서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그녀의 손에는 되찾은 옥 놀이개가 꼭 쥐어져 있었다. 피와 눈물로 얼룩졌던 지난밤의 악몽은 사라지고 따스한 햇살이 그녀의 상처 입은 얼굴을 어루만지고 있었다. 대감은 정신을 잃은 부녀를 소중하게 안아 자신의 가마에 태웠다. 호위무사들이 길을 열고 마을 사람들은 머리를 숙여 그 뒤를 배웅했다. 최 진사의 기와집은 텅 비었고 마당에는 흩어진 곡식 나탈들과 타다 남은 재만이 굴러다녔다. 한때 위세를 떨치던 탐욕의 성은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렸고 가장 낮고 천한 곳에 있던 여인은 가장 높은 곳을 향해 가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혹독한 눈보라 속에서도 꺼지지 않았던 작은 선에 샨이가 불러온 필연적인 인과응보의 결말이었다. 한양 북촌 고래등 같은 기와집 안채에서 분연이 눈을 떴을 때는 이미 봄이 무르익어 창밖에는 매화가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다. 코끝을 스치는 것은 곰팡이 핀 지푸라기 냄새가 아니라 은은한 약재의 향과 고급스러운 침향, 첸샹 냄새였다. 그녀가 누워있는 곳은 딱딱한 거적 위가 아닌 구름처럼 푹신한 명주 이불 속이었다. 부녀는 멍하니 천장의 석가래를 올려다보았다. 화려한 단청이 칠해진 천장은 그녀가 평생 보아왔던 거미줄 투성이의 헛간 천장과는 딴 세상이었다. 내가 죽어 극락에 온 것인가? 그녀는 조심스럽게 자신의 손을 들어보았다. 거칠고 터졌던 손등에는 고운 약이 발라져 있었고 깨끗한 붕대가 감겨 있었다. 꿈이라면 깨지 않기를, 이 달콤한 환상이 영원하기를 그녀는 간절히 빌었다. 그때 미다디 문이 스르르 열리며 익숙한 인기척이 느껴졌다. 정신이 드시오.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 고개를 돌리자 단정한 평복 차림의 대감이 탄약 그릇을 들고 서 있었다. 그의 얼굴은 지난 겨울 헛간에서의 처참했던 몰골도, 최 진사댁 마당에서의 서리빨 같던 위엄도 아닌 따스한 봄햇살 같은 미소를 머금고 있었다. 대감은 부녀의 곁에 앉아 손수 숟가락으로 약을 떠서 그녀의 입가에 가져다 주었다. 엿새를 꼬박 알았소. 열이 불덩이 같아 차라리 내가 아픈 것이 낫겠다 싶어 밤잠을 설쳤는데 이제야 눈빛이 맑아지니 살 것 같구려. 부녀는 황송하여 몸을 일으키려 했으나 대감이 부드럽게 제지했다. 아직 무리하면 안 둬. 그동안 겪은 고초가 뼈에 사무쳤을 터
마음 푹 놓고 몸조리만 하시게. 부년의 눈에서 주르륵 눈물이 흘러내렸다. 천한 노비에게 이토록 극진한 대우라니 가당치도 않은 일이었다. 대감마님, 어찌 저 같은 천한 것에게. 목이 메어 말이 이어지지 않았다. 대감은 부년의 손을 조심스럽게 맞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하고 단단했다. 천하다니, 그대는 내 생명의 은인이자 짐승만도 못한 나를 사람으로 대해준 유일한 분이시오. 내 이름은 민서윤이라 하오. 이제 주종 관계가 아니니 편하게 대해주시오. 민대감하니 민서윤은 조정의 판서, 판수직을 맡고 있는 명문가의 종손이었다. 그는 부년이 회복하는 동안 그녀의 신원을 모두 회복시켜 주었다. 억울하게 죽은 부년의 부친은 누명이 벗겨져 복권되었고 부년 또한 양인 신분을 되찾았다. 최진색에서 몰수한 재산 중 상당 부분이 위로금 명목으로 부년에게 주어졌으나 그녀에게 가장 큰 보상은 바로 잃어버린 존엄을 되찾은 것이었다. 계절이 바뀌어 여름이 올 무렵 민서윤은 정식으로 부년에게 청혼했다. 가문의 반대가 없지 않았으나 민서윤은 내 목숨을 구한 여인이니 내 남은 목숨은 그 여인의 것이다 라며 모든 반대를 일축했다. 혼례식은 소박하지만 엄숙하게 치러졌다. 붉은 화롯을 입고 연지곤지를 찍은 부년의 모습은 선녀가 강림한 듯 아름다웠다. 거친 풍패에 시달려온 그녀의 얼굴에는 그늘 대신 기품 있는 영꽃 같은 우아함이 피어올랐다. 맞절을 올리는 순간 부녀는 품속에 간직해온 옥놀이개를 꺼내 민서윤의 허리춤에 다시 달아주었다. 이것이 돌고 돌아 제 주인에게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서방님 곁으로 왔습니다. 민서윤은 눈시울을 붉히며 부년의 손을 꽉 잡았다. 이 놀이개보다 더 귀한 보물이 바로 그대요. 내 평생 그대를 눈물 흘리지 않게 하리라 맹세하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렀다. 부년하니 이제는 민대감의 정실부인으로 불리는 그녀의 삶은 한양바닥에 잔잔한 파문을 일으켰다. 노비 출신이라는 꼬리표가 따라다니며 수군거리는 이들도 있었으나 부녀는 그들을 피하거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는 자신의 과거를 숨기지 않고 당당하게 드러냈다. 그녀는 안방마님으로 앉아 호의호식하는 대신 집안의 곳간을 열어 가난한 이들을 구휼하는 일에 앞장섰다. 흉년이 들면 직접 죽을 쑤어 빈민구를 찾아다녔고 헐벗은 아이들을 보면 손수옷을 지어 입혔다. 어느 추운 겨울날 부녀는 남대문 밖에서 굶주림에 떨고 있는 거지들을 위해 밥을 퍼주고 있었다. 개 중에는 옛 주인 최 진사의 집에서 일하던 머슴 하나가 섞여 있었다. 그는 다리를 절며 밥을 얻어먹으려다 귀부인이 된 부년을 알아보고는 소스라치게 놀라 밥그릇을 떨어뜨렸다. 마님. 그는 죄책감과 두려움에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러나 부녀는 떨어진 밥그릇을 주어 다시 따뜻한 밥을 꾹꾹 눌러 담아주며 온화하게 말했다. 많이 시장했나 보네. 천천히 먹게. 체할라. 과거 자신을 멍석말이 했던 자에게 베푸는 그 자비로운 모습에 머슴은 그 자리에서 통곡하며 엎드려 절을 했다. 그 소문이 퍼지자 사람들은 그녀를 살아있는 보살이라 칭송하며 존경해 맞이않았다. 민서윤 또한 조정에서 청백리로 이름을 날리며 백성을 위한 정치를 펼쳤다. 부부는 서로의 거울이 되어 가장 낮은 곳의 아픔을 가장 높은 곳에서 보듬었다. 그들의 사랑은 뜨겁게 타오르는 불길 같지는 않았으나 추운 겨울 아랫목의 온기처럼 은은하고 깊어만 갔다. 최진사는 유배지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으나 부녀는 그 소식에 기뻐하지도 슬퍼하지도 않았다. 그저 인과응보의 섭리가 무서움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자신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더욱 선하게 살아가리라 다짐할 뿐이었다. 수십 년의 세월이 흘러 부년과 민서윤의 머리에도 하얀 서리가 내렸다. 어느 화창한 늦봄 노부부는 집 뒤편에 작은 정제에 마주 앉아 있었다.
정자 아래로는 맑은 계곡물이 흐르고 바람에 날린 꽃잎들이 물 위를 수놓고 있었다. 민서윤은 주름진 손으로 찻잔을 들며 맞은편의 아내를 바라보았다. 세월의 흔적이 내려앉은 얼굴이었지만 그의 눈에는 여전히 헛간에서 자신에게 주먹밥을 먹여주던 그 맑은 소녀의 모습이 겹쳐 보였다. 부인 기억하오. 우리가 처음 만난 그 눈보라치던 밤을. 민서윤의 목소리는 세월의 무게만큼이나 깊고 그윽했다. 부녀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잔잔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허리춤에는 여전히 그 낡은 옥 놀이개가 달려 있었는데 붉은 매듭은 색이 바랬지만 옥은 수많은 손길을 타 더욱 반들반들하게 빛나고 있었다. 어찌 있겠습니까? 제 인생에서 가장 춥고 가장 무서웠지만 동시에 가장 따뜻했던 밤이었습니다. 민서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먼 하늘을 응시했다. 그때 그대가 나를 외면했다면 나는 이름 없는 귀신이 되었을 것이고 오늘날의 이 평온함도 없었을 것이오. 사소한 선의 하나가 사람을 살리고 가문을 살리고 세상을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들었구려. 부녀는 놀이개를 만지작거렸다. 차가운 옥의 감촉이 이제는 더우 없이 따뜻하게 느껴졌다. 저는 그저 사람이 죽어가는 것을 볼 수 없었을 뿐입니다. 대감께서 저를 귀하게 여겨주신 덕분에 제가 베푼 것보다 1000만 배는 더 큰 복을 받았습니다. 헤어허, 그 복은 그대가 스스로 지은 것이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지 않소. 그대의 고운 심성이 하늘을 감동시킨 게지.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편안하게 웃었다. 봄바람이 불어와 노부부의 옷자락을 가볍게 흔들었다. 정자기둥에 기대어 앉은 그들의 모습은 한 폭의 그림처럼 평화로웠다. 지난날의 고통과 시련은 모두 거름이 되어 이제는 그들의 삶이라는 나무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했다. 부녀는 눈을 감고 바람에 실려오는 매화 향기를 들이마셨다. 춥고 배고팠던 시절 매질에 찢겨 신음하던 밤들은 이제 아득한 전생의 일처럼 느껴졌다. 그러나 그녀는 그 시절을 잊지 않았다. 고통을 기억하기에 지금의 행복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았고 배고픔을 알기에 남의 배고픔을 외면하지 않을 수 있었다. 그녀의 삶은 비천한 노비에서 고귀한 정경부인으로 변했지만 그녀의 본질인 착한 마음은 변하지 않고 더욱 빛을 발하고 있었다.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며 붉은 노을이 온 세상을 물들였다. 민서윤이 부녀의 손을 잡고 일으켜 세웠다. 자, 이제 들어갑시다. 밤바람이 찹니다. 부녀는 남편의 부축을 받으며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하나로 겹쳐졌다. 멀리서 들려오는 저녁 종소리가 세상의 모든 번뇌를 씻어내듯 은은하게 울려 퍼졌다. 착한 사람은 복을 받고 악한 사람은 벌을 받는다는 권선징악, 편산청. 예의 이치는 때로는 더디게 오는 듯하나 결국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혹독한 눈보라 속에서도 꺼지지 않았던 작은 촛불 같은 마음 하나가 얼어붙은 운명을 녹이고 찬란한 봄을 불러왔음을 부년의 이야기는 후대에게 전하고 있었다. 기와집 담장 너머로 흘러넘치는 온기는 오래도록 마을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아 전설이 되었다.